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이 되는 이슈, 돈 버는 정보와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합의했던 2주 휴전 시한이 미국 시각으로는 내일, 이란 시각으로는 모레 끝이 나게 되죠. 하지만 협상은 열릴지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갑자기 분위기가 급 반전됐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 중대기로에 선 중동 사태 현황과 우리 정부의 대응까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국가 차원의 규제 정책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개혁 추진 체계를 28년 만에 전면 개편합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격상한 규제 합리화위원회를 통해 규제 구조 개혁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슈, 이 규제 합리화위원회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경제인사이트는 유튜브 경제인사이트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현재 금융시장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오늘 국내 증시 주말 사이에 갑자기 바뀌어버린 이 중동 사태 때문에 분위기가 좀 안 좋게 출발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각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완연한 상승세로 시장의 분위기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에 현재 1% 넘게 오르면서 6,250선 위로 완연하게 올라섰고요. 코스닥도 0.57% 상승한 1,170선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을 놓고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갑작스럽게 2조 원 넘는 순매도로 돌변하더니 오늘도 한국 주식을 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에 비해서는 매도 폭은 꽤 줄었습니다. 거래소에서 2,200억 정도 순매도고요. 코스닥에서는 또 순매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달러 약세가 심화되면서 역외 환율 1,460원대까지도 도나했는데 자, 다시 환율이 좀 올랐습니다. 현재 1,474원대까지 상승한 흐름세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흐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 이란의 아락치 외교장관의 호르무즈 전면 개방 소식과 함께 급등했던 비트코인 다시 상승폭을 고스란히 반납했습니다. 현재 시각 1억 1천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금융시장의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시작할 텐데요. 영상 보시고 난 뒤 이야기 계속 이어가죠. 중동 전쟁이 7주차에 접어들면서 제조업 전반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빠르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비상 대응 체계의 고삐를 다시 한번 단단하게 조이고 원유와 필수 원자재 추가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자유무역 질서의 태조와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로 글로벌 산업 무역 질서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은 위기를 버티고 극복하는 능력을 넘어서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량과 의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21일 휴전 종료가 임박함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여전히 불투명하고요. 특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닫고 또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에 돌아가면서 기싸움이 여전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란의 미국에 대한 불신 커지고 미국의 압박도 상당합니다. 자, 중동 상황 소식들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죠. 장재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금요일 밤까지만, 토요일 새벽까지만 해도 이럴 줄은 몰랐는데요, 대표님.
가장 빠른 속보부터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 해군이 중부사령부에 따르면은 이란의 화물선을 지금 납포했고요. 이란은 또 지나가는 선박을 공격했다라고 하고 있고 가장 업데이트된 현재 중동 상황 먼저 볼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이란 배를 선박을 뭐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네. 기관실을 공격을 해서 배를 세우고 그 다음에 지금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배는 제재 대상에 있던 배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돼서 통행을 할 때 뭐 어떻게 보면 미국의 표적이 됐던 선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미국이 휴전을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했는데 이란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을 했었잖아요. 이게 해적 행위다. 예. 그리고 다시 또 이란이 자기들도 이제는 봉쇄를 하겠다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미국이 이란 선박을 납포하기 전에 이란이 인도 국적의 화물선과 LNG선인가요? 두 척에 대해서 공격을 했다는 네, 먼저는 공격했답니다. 예, 그런 네. 또 뉴스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휴전 종료가 21일인데 그거를 앞두고서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서 페르시아만에서의 긴장도는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이와 더불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이 연장이 안 될 거라는 또 강경 발언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란은 미국의 철수 없이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전과 같이 계속 봉쇄하겠다. 그래서 강대강이 지금 대치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금요일 밤 상황 먼저 보면요. 이란의 이라그치 외교장관이 이제 갑작스럽게 호르무즈를 전면 개방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요. 전 세계인들이 전쟁이 끝났다. 뭐 이렇게 됐었는데 주말로 가면 분위기가 확 달라졌거든요. 그 이유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란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빠지려고 했더니 미 해군은 계속해서 남겠다. 봉쇄는 계속하겠다. 이 말 때문에 갑자기 이제 해빙 무드가 또 악화됐다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다시 주말에 역전된 그 핵심적인 이유 우리 대표님은 뭐라고 보세요? 사실 휴전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종전의 기대가 상당히 높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와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끝났고 이란은 현재 미국이 요구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 거의 다 동의를 했다. 예.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동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농축 우라늄 약 한 320kg 정도 돼 있는데 이거 미국에다 넘기겠다. 네. 그리고 또 호르무즈 완전 개방하겠다. 열겠다. 네. 그리고 또 핵 프로그램 20년 연기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미국이 이란에 요구한 상황을 거의 이란이 받아들인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란 지도부에서는 그거 사실 아니라는 걸로 네. 상당히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죠. 특히 농축 우라늄의 그 반환에 대해서는 미국이 아니라 제3세계로의 얘기를 하고 있고 20년 동안의 핵 프로그램 중지가 아니라 5년이다. 이래서 서로 얘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틀렸던 부분이 컸어요.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오버플레이하는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외무부에서는 사실은 이란 외무부에서는 휴전 협상 잘 되고 있다. 예.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예. 이슬람 혁명 수비에 대해서는 그거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란 내부에서도 사실은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지 않나 이런 지금 논의가 있지 않나 이렇게 그 보고 부분이 있습니다. 궁금한 건데요. 이렇게 네. 타결이 제대로 안 됐는데 이라크치 그 외무장관은 왜 전면 개방하겠다는 이야기는 왜 했을까요? 뭔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의 코멘트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협상의 주체에 대해서 예. 미국 대통령이 얘기하는 부분과 이란 내에서 첫 번째 반응을 보인 부분 그리고 그것이 이란 내부에서 또 논의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지금 진통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미국이 요구하는 핵 폐기물의 미국 반출이라든지 농축 우라늄이요? 농축 예. 우라늄의 미국 반출이라든지 아니면 20년 동안의 핵 프로그램 중지는 이란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란 외무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를 했든지 뭐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은 그 상황에서 두 개의 어떤 정치적 집단이 서로 지금 갈등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음모론도 나오는 게 그 말을 하면
이란 이제 해군이 배를 뺄 걸 노리고 했다. 근데 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사인할 때까지는 호르무즈를 안 떠나겠다. 이러면서 또 이게 틀어졌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락가락한다면 우리 시각으로는 아마 수요일께는 명확하게 그 휴전이 어떻게 될지 또 2차 협상이 어떻게 될지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박사님,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오늘 내일 정도입니다. 이제 수요일에는 거의 판하는 완전히 끝이 나게 되는데 잘 될까요? 휴전의 기한이 21일로 정해져 있지만은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서로 양보하기에는 너무 큰 게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동안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항공모함이 3대나 가 있고요. 모든 병력들이 많이 집중된 상황이고 이란의 입장에서는 지금 GDP의 40% 정도의 전쟁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고 그리고 뭐 기간 인프라들이 많이 망가졌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명분 없이 협상을 끝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양국 모두 다 그 전쟁이 지속될 때 부담은 다 있어요. 예.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고유가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될 것이고 이게 미국의 중간 선거에도 영향을 준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란의 입장에서도 보면 우리는 지금 중동 국가들이나 걸프 국가들에 대한 이란의 공격으로 인해서 원유나 LNG 시설에 대한 피격만 우리가 피해만 봤잖아요. 근데 사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이란 배도 나오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중국으로 못 가죠. 예,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보면 이란도 원유를 생산을 해서 그걸 계속 바깥으로 빼내면서 저장고를 비워야 되는데 지금 이란도 저장고가 자꾸 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장고가 다 차면 유전을 막아야 되거든요. 예. 유전을 막게 되면 그걸 복구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 1991년 1차 중동 전쟁 쿠웨이트 전쟁 때요. 예, 예. 쿠웨이트가 유전을 막고서 완전히 복구하는데 5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입장에서도 그 지금 주어진 시간 자체가 미국만큼이나 없기 때문에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두 나라가 어떤 탈출구를 모색해야 된다는 아주 절박함은 있는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이번 주가 휴전이 종료가 되더라도 뭐 파키스탄 가가지고 회의를 하든 협상을 하든 해서 어떤 모종의 좀 뭐 좀 완화된 그런 틀에서의 그런 뭐 종전이라든지 평화 협정을 지금 좀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묘책이 근데 있을까요?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는 뭐 가령 핵을 내주고 호르무즈를 갖는다라든가 뭐 이 윤곽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오케이 핵만 죽이고 뭐 근데 미국 대상화가 입장에서는 됩니다. 이번 전쟁의 목적이 이란 핵 프로그램의 정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핵 폐기물을 농축 우라늄을 싹 갖고 오는 없애는 거. 거기 예.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양보는 못할 것 같아요. 그걸 양보하는 순간 미국 정치권에서의 압박이 굉장히 클 거고요. 뭐 한 거냐 이러겠죠. 그렇죠. 예. 두 번째로는 이란에 대한 경제적 지원 또한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하고 있다고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을 뒤집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도 호르무즈 해협을 공동 관리한다든지 미국과 아니라 지금 이란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만이랑 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의 유화적인 어떤 조치들을 이란에게 줌으로써 이란도 승복을 하고 미국은 또 가질 걸 가지는. 근데 이란 입장에서는 핵 프로그램을 중지한다든지 그리고 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준다는 거는 사실 상당히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참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유가만 따로 떼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도 이 얘기를 해주고 계시고 지금 상황이 정말 잘 이번 상황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쟁 전이죠. 상황 전 1, 2월의 유가, 뭐 WTI 기준 배럴당 $60, $70는 보기 힘들 거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는 정말 어떻게 될까요? 이제 고유가가 고착화되는 건가요? 요번에 저희들이 그 휴전 협정하고 평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유가가 100불대에서 뭐
120불도 120불 갔죠. 갔지만은 네. 이게 90불, 80불대로 내려오는 거 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아마도 향후 유가에 요 최근에 내려왔던 부분, 그게 아마 바닥을 형성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전망기관이 전망하듯이 유가는 이 사태가 진정이 돼도 배럴당 80달러 후반. 예. 후반 이상에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인프라, 석유, 원유 아니면 LNG에 대한 인프라가 망가진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어떤 통행료라든지 그리고 전쟁 리스크 프리미엄 이런 부분들이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휴전이 되고 평화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이란과 미국에서는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전 수준으로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갈등이나 긴장도가 높은 상황을 유지한다고 하면 유가는 이전보다 높은 수준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잘 끝나도 또 이란 혁명 수비대 일부가 또 여기 숨어 있다가 또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리스크 이제 할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배럴당 80달러 후반대, 90달러 초반대 고유가에 대한 고착화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살짝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제 유가 관련한 이제 유가뿐만이 아닙니다. 선물 관련한 투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락치 외무장관이 호르무즈 완전 개방을 발표하기 한 15분 전에 1조 원 정도가 유가가 떨어질 거야라고 이제 베팅을 해서 천문학적 이익을 얻었다. 이번이 이제 한 번이 아니기 때문에 뭐 코인에도 있고 다각도로 조사를 한다면서요? 예? 네. 예, 미 당국이. 사실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몇 번의 이런 비슷한 몇 일이 번이죠? 있었죠. 네. 예, 그러니까 3월 달에 그 이란의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연기했을 때 그리고 평화협정 시작한다고 얘기했을 했을 때 때. 그리고 요번에 다시 또 전면 개방. 전면 네. 개방했는데 약 한 뭐 22억 달러 정도 그쵸? 22억 달러 정도의 선물 거래가 있다고 하는데 이걸 만약에 당시의 유가 하락과 같이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그 몇 분 사이에 뭐 3천억 이상의 이익이 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국 선물 거래소 거기에서는 그 뉴욕이랑 런던의 거래소에다가 이러한 거래의 매수 주체를 찾는군요. 예, 예, 포지션 거래의 주체를. 어떤 예. 주체라든지 거래 동향을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 하고요. 백악관에서도 이러한 정책 관련된 전쟁 관련된 정보에 따라서 선물 거래를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변동성이 있는 상황에서 또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그 투기 세력들이 있다는 것은 시장에는 굉장히 불안한 요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아마 중요한 그런 조치들이 나오면 좀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요인을 주지 않을까 또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국내 이제 경기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베이지북이 있다면 우리 재정경제부는 그린북이라는 최근 이 경제 동향의 동행 지표들을 파악을 하는데 역시 예상을 했겠지만은 중동 사태 터지고 난 후에 상당히 우리 내수와 경제에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역시 고유가가 터지고 나니까 어쨌든 속수무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뭐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4월달 베이지북은 실물 경제는 2월달 자료가 나왔고 금융이나 시장에 대해서는 3월달 자료인데 2월달까지 전반적인 경기는 회복 추세에 있다. 아무래도 전쟁의 여파가 아직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소비도 좀 개선이 되지만 소비 심리는 좀 나빠진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설비 투자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경기를 이끌어가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거의 50%나 늘면서 좋았던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3월 달에는 전쟁의 여파로 시장의 변동성이 컸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KDI는 이러한 평가 속에서 경기는 회복되고 있지만은 하방 리스크가 좀 있지 않느냐. 네. 유가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그래서 정부에게 요구하는 바는 네. 이러한 어떤 소비 심리라든지 아니면 투자에 대한 어떤 개선을 위해 가지고 요번에 추경 편성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경기에 상당히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유가라든지 또 고환율 이렇게 되면 우리가 취약계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영업자라든지 중소기업들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부의 추경을 통한 이런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핀셋으로 지금 정책들이 다 타겟팅이 돼 있던 부분들이 아마도 3월, 4월에 경기 어떤 하방을 지켜주는 그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봄철 특수도 올해는 좀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 2분기 걸 봤더니 뭐 전분기와 크게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정부의 대응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좀 역설적인 게요. 지금 백화점들 나오는 실적은 또 너무나 좋아요. 이제 중국 관광객들 오면서 좀 따로 놀고 있고 편의점들 좋고 완전히 양극화 현상 좀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참 경기 회복을 위해서 정부도 답답할 것 같은데 어떤 노력 좀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이번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에서 나빴던 부분들이 지금 100을 넘지 못하는 네. 부분들이 다잖아요. 백화점 빼놓고. 봄인데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봄에는 계절적으로 사실 이런 소매나 유통이 좋아야 되는 계절적 효과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중동 관련된 네.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우리 경제에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정부의 비용 경감 대책, 특히 유류세 뭐 경감이라든지 네. 아니면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긴급 자원 지급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실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번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준비함에 있어서 전쟁 발발과 더불어서 굉장히 이런 경기 대책들을 빨리 만들었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은 좀 경제 전문가로서는 좀 칭찬해야 되는 네.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 하방 리스크에 대해서는 정책 입장에서 보면 소비라든지 아니면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대책들은 마련돼 있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주문한다고 하면 이게 아무리 준비가 돼 있어도 적시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험한 그 시점이 지금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자원을 지금 많이 지금 투입하는 게 필요한 부분에 좀 적정한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나라의 원유 수급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이제 24일 네 번째 4차 석유 최고 가격제가 실시가 됩니다. 이 4차로 좀 끝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요. 대표님, 지금 상황이 아시아 국가들, 우리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중동 두바이유를 사용하는 쪽은 뭐 뚫리지가 않으니까요. 지금 유조선은 단 한 척도 지금 230척 중에서 못 나왔는데 원유 수급과 앞으로 에너지 정책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될까요? 국민들과 함께 좀 절약 기조는 가야 되겠죠. 예, 지금 아주 굉장히 중요하신 네. 말씀했습니다. 지금 공급이 부족한 부분이니까 시장에서 균형을 이루려면 부족한 공급에 맞는 수요를 또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전략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중동에서 평화나 아니면 휴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5월, 6월까지는 고유가라든지 공급망 차질이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유조선이 도착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에너지 전략에 대한 또 준비를 해야 될 거고 더 길게 보면 중기적으로 우리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리고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중동 의존도 줄이면서 또 다른 쪽으로부터의 원유를 또 받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가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장재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 영상 보시고 난 뒤 이야기 계속 이어가죠. 저는 규제를 강화 또는 완화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또 만들고
불필요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플러스 요인 요소보다는 마이너스 요소가 큰 거는 완화하거나 또는 철폐하자.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합쳐서 합리적 사회를 향해서 규제도 합리화하자라고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규제 개혁위원회 또는 뭐 규제 철폐위원회 이런 것보다는 규제 합리화위원회라고 이름도 지었고 앞으로 규제에 관한 우리의 정책 방향도 합리적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역대 정부들은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 개혁을 추진해 왔지만요. 이 국민과 기업의 현장 체감도는 떨어지고 또 혁신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런 지적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는 이 기존의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꾸면서 민간 중심의 새로운 규제 합리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규제 개혁에서 규제 합리화입니다. 이제 이번에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격상이 된 규제 합리화 위원회 여기부터 좀 파악하고 전면적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그렇습니다. 네. 정부의 이제 규제 개혁의 핵심이 바로 이제 민간 주도 그리고 파격적인 특례에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정부는 기존에 이제 국무총리가 맡았던 위원장직위를 대통령으로 격상합니다. 명칭도 규제 합리화위원회로 네. 바꿔서 실행력을 대폭 강화하겠다라는 건데요. 기존에는 규제를 정말 하나씩 풀어주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서 국가 성장 전략과 연계된 구조 개혁으로 좀 추진하겠다라는 데 큰 의미를 둘 수가 있는데 이번 개편의 핵심 카드는 바로 5국 3특 전략과 연계된 메가특구입니다. 예. 로봇, 바이오,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AI와 자율주행차 등 이 4대 전략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를 제공하겠다라는 건데요. 눈에 띄는 것이 특히나 이제 세 가지 맞춤형 규제 완화인데 기업이 정말로 필요한 규제 완화 항목을 골라서 쓰는 이른바 메뉴판식 특례 제도, 그리고 현장의 요구에 즉각 응답하는 수요 응답형 규제 유예 방안, 그리고 대규모 실증을 돕는 업그레이드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이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성장의 엔진 특별 보조금과 국민성장 펀드와 같은 7대 이제 통합 지원 패키지를 함께 마련해서 이게 이번 개편이 결국 이제 규제를 단축하고 줄이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지역의 균형 발전 그리고 첨단 산업 육성을 동시에 노리는 투자 유치형 규제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번 이 규제 합리화위원회 활동은 또 5국 3특과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저희가 뒤에 자세히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제 합리화위원회 구성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위원들도 상당히 들어와 있고요. 우선 이제 수장이 대통령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구성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렇습니다. 민간 중심의 이제 의사결정 구조가 파격적으로 좀 바뀝니다. 국무총리, 대통령 외에도 민간의 부위원장이 3곳 이제 신설돼서 민간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위원회가 이제 논의하는 분야가 다양합니다. 경제 분야, 산업 분야, 노동 분야 이 분야에서 각계 장관급의 당연직 17명과 네. 또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33명 이렇게 최대 이제 50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정부가 이처럼 체제를 전면 개편에 나서는 이유는 기존 방식으로는 급변하고 있는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기 좀 어렵다라는 판단 때문인데요.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주도하면서 각 부처 간 이견이 엇갈리는 핵심 규제를 신속하게 조정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위원회는 신설되는 규제를 사전에 심사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기존에 있던 규제의 정비, 또 이제 현장 의견 수렴까지 규제 정책의 전 과정을 이제 총괄하게 되는데요.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하고요. 실린 만큼 현장에서 기업들이 체감하고 있는 규제 문턱은 한층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 곧 우리의 미래, 전략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항상 보면 우리가 방향성이 중요하죠. 큰 목표들, 로드맵이 중요한데 이번에 우리 규제합리화위원회도 크게 5가지의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그 하나하나 실천 과제들을 천명했습니다. 자, 소장님이 우리 나아갈 방향들 한번 볼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 정부가 내놓은 슬로건을 보게 되면 똑똑한 규제, 더 앞서가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네. 과거의 규제 틀을 완전히 없애겠다라는 취지고요. 이를 위한 5가지 핵심 방향을 좀 보게 되면 첫 번째가 한 발 앞선 규제인데요. 기술이 이미 나온 뒤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AI, 바이오처럼 미리 규제를 설계하는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가 환경 변화에 유연한 규제입니다. 기존에 한 번 만들면 정말 고정적으로 이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서 빠르게 풀고 조정하는 탄력적 규제 개혁을 만들어가겠다라는 거고, 세 번째가 성과 개혁입니다. 성과 지향인데요. 규제를 없애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 규제 완화가 투자와 일자리로 좀 이어지는지 결과를 보겠다라는 거고요. 네. 네 번째가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입니다. 기업뿐만이 아니라 국민 생활 속의 불편까지 개선해서 실제 이 국민들의 체감도를 끌어올리겠다라는 거고요. 5번째가 현장과 함께하는 규제인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기업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현장 중심으로 이제 설계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자, 이제 하나하나가 방향성을 쫓아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가 한 발 앞선 규제 합리화고요. 두 번째가 환경 변화에 유연한 또 규제 합리화입니다. 이 2가지 목표로 가는 내용들 좀 보도록 할게요. 딱 떠오르는 거는 이제 포지티브 규제가 아니라 네거티브 규제, 뭐 이 정도 느낌이 들거든요. 각각 내용 좀 볼까요?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 사후 대응 규제가 아니라 사전에 설계할 수 사전에, 있는 네. 선제적으로 바꾸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한 발 앞선 규제 합리화가 중요한데요.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그때 이제 규제를 고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AI 기반의 이제 규제에 관련된 AI 기술을 통해서 미리 분석하고 그리고 이제 규제를 선제적으로 설계하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로봇이나 AI처럼 규제 공백이 생기기 쉬운 분야에 대해서는 아예 단계별 규제 로드맵을 먼저 만들어서 이제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네. 이 환경 변화에 유연한 규제인데요. 규제의 기본 철학이 바뀝니다. 일단 금지 후 허용 방식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허용한 이후에 허용 후. 그리고 이제 필요할 경우 규제하겠다라는 이른바 네거티브 규제 규제로 이 전환인데요. 또 하나 이제 글로벌 기준에 맞춰서 규제를 재점검함과 동시에 정부가 직접 이 규제가 왜 필요한지를 입증해야 되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는 또 이제 기업 규모별로 획일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다 보니까 기업이 커질수록 더 많은 규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 발목이 잡히는 구조도 이제 그렇죠. 개선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규제가 기업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규제가 먼저 길을 열어주는 가이드 역할로 바뀌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세 번째가 성과 지향적인 규제 합리화입니다. 그러니까 규제 뭐 풀어준다, 규제 개혁하지만 이게 이제 손에 잡히는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도 좀 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동안 규제를 몇 건 없앴다. 이 숫자를 굉장히 이제 중요시해 왔는데 네. 이런 관행이 바뀝니다. 대신 규제가 풀려서 지금 어떤 이제 산업이 살아났고 그리고 이제 어떤 지역 경제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긍정적 이제 이 변화에 대한 이제 평가가 핵심 지표가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 선봉에는 역시 메가 특구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5개 권역, 3개 특구를 중심으로 메가 특구를 지정하게 되는데 네. 이곳에 광범위한 규제 특례와 정책 패키지를 몰아줍니다. 규제 해소가 곧바로 지역의 핵심 전략 산업 육성과 더불어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라는 계산인데요. 특히 중요한 게 규제 샌드박스가 전면 개편됩니다. 그동안은 6개의 이 부처가 따로 운영을 해와서 복잡했던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게 되고요. 신청에서부터 이제 법령 정비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에다 이제 사후 규제 영향 평가도 도입이 되는데요. 한 번 만들면 규제가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에 정말 도움이 됐는지 계속해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이제 손보겠다라는 건데요. 네. 이렇게 부처별 이제 규제 평가 방식을 성과 효과 중심으로 재설계하게 되면 국민과 기업이 정말 세상이 좀 바뀌었구나,
좀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규제 개선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의 체감하는 모두의 규제 합리화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죠. 맞습니다. 규제 개혁의 끝은 결국 국민의 일상이 얼마나 편하게 바뀌었는지 바뀌어야죠. 그렇습니다. 네. 현장의 어려움이 얼마나 빠르게 해소되었는지에 이제 맞춰줄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국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를 통해서 행정의 문턱이 대폭 낮아집니다. 창업 초기의 기업들은 이제 여러 가지 큰 고충을 겪게 되는데요. 무려 행정 서류가 많습니다. 이걸 절반 이상 50%당 감축해주기로 했죠. 또 하나 중요한 게 공무원들의 보신주의인데요. 적극적으로 규제를 풀다가 오히려 문제가 생길까 봐 소극적으로 이제 대응하는 걸 막기 위해서 현장 중심의 행정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공무원 보호 장치가 강화가 되고요. 또 하나 바로 이제 현장과 함께하는 규제 합리화인데요. 규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기업과 전문가,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상시 소통 구조로 바꾸겠다라는 건데요. 결국 규제가 소수 전문가의 영역이 아닌 모두의 과제가 될 때 비로소 혁신 성장의 열매를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규제 합리화가 어디에 또 첫 발을 내딛느냐? 바로 이 5국 3특. 바로 여기로 만나게 됩니다. 지금 메가특구 추진 방안에 대해서 왜냐하면 규제가 많을 테니까 처음에 이 규제 합리화가 액션 플랜으로 이제 실천이 된다라는 건데 이 둘 사이의 관계를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네. 핵심은 이제 기업들이 원하는 규제를 얼마나 빠르게 유연하게 풀어줄 수 있느냐인데요. 3단 구조가 이제 이어집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제 메뉴판식 규제 특례 제도인데요. 절차를 이제 간소화합니다. 그리고 인허가를 완화하게 되고요. 권한을 이양과 같은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완화 항목을 미리 패키지로 만들어서 기업이 오히려 골라 쓸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이 되고요. 기존에 이제 이처럼 하나하나 합의를 하는 게 아니라 속도와 예측 가능성을 좀 높이겠다라는 취지입니다. 두 번째가 수요 응답형 규제 완화인데요. 메뉴판에 없는 이제 규제라 하더라도 기업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게 되면 심의를 거쳐서 즉시 완화하거나 유예해주는 맞춤형 지원입니다. 네. 세 번째가 이제 업그레이드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신기술을 시험할 때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빠르게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절차를 단축하고 대규모 텍스트를 활용해서 상용화까지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라는 거고요. 정부는 하반기 특구 지정을 위해서 메가특구 특별법을 제정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규제 개선과 행정 절차를 초고속으로 처리를 해서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앵커 기업 그리고 이제 소수 우수 인재를 적극적으로 이제 끌어들인다는 방침입니다. 7대 통합 패키지도 있거든요. 이 내용이 좀 많은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7대 통합 지원 패키지 내용도 그래도 하나씩 점검해 보죠. 맞습니다. 이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금 기업이 지역으로 옮기거나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에 걸릴 수 있는 모든 걸림돌들, 애로사항들 정부가 패키지로 해결해 주겠다라는 구사항인데요. 정부가 일단 돈을 시원하게 풉니다. 대규모 투자할 경우 지급되는 성장엔진 특별 보조금이 신설되고요. 예. 또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해서 자금을 수혈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책 금융대출 금리 우대 혜택도 주어집니다. 여기에는 이제 기회발전 특구와 연계해서 투자와 고용, 이 R&D 전반에 걸쳐서 파격적인 세액 공제가 더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과 땅 문제도 이제 동시에 해결이 되는데 거점 국립대에 9개 융합연구원과 단과대를 신설해서 맞춤형 인재를 제공하게 되고요. 또 아리백 이제 산업단지와 첨단 국가산업단지 등의 기업이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인프라를 권역별로 조성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제 기술 창업을 돕기 위해서 전국의 10곳에 창업 도시를 만들고요. 복잡한 이제 행정 절차는 원스톱 지원 센터를 통해서 인허가를 초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우리는 지금 5국 3특의 국가 균형 성장 전략을 펼치고 있죠. 자, 여기에 규제 합리화가 들어가는데 이 와중에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메가 특구도 만들겠다라는 추진 방안도 함께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 분야별 메가 특구는 바이오, AI 자율주행, 로봇, 재생에너지 이 4개 분야가 먼저 언급이 됐거든요. 여기에도 규제 합리화가 적용이 될 수 있겠죠. 이 메가 특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과 재생에너지 메가 특구. 여기도 이제 규제만 많이 풀어준다면 기업들도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차세대 이밀의 먹거리가 이제 바로 이제 피지컬 AI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로봇이 일상 속으로 들어옵니다. 또 에너지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먼저 이제 로봇 메가특구인데요. 핵심은 로봇의 실제 활용을 막던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주겠다라는 건데요. 예. 예를 들어서 무인 이 소방 로봇의 경우 도로 주행이라든가 또 실내 이동 로봇의 공원 활동, 또 상업행위까지도 허용하고요. 연구용 로봇의 야외 테스트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유예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데이터에 대한 팩토리 구축과 더불어서 펀드를 통한 이제 자금 지원, 공공 조달 확대 등까지 더해서 로봇 산업의 생태계를 통째로 키우겠다라는 전략이고요. 다음은 이제 재생에너지 메가특구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전력 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라는 건데요. 기업이 직접 재생에너지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하게 되고요. 또 전력망 규제 역시 풀어서 전력시장 자체를 유연하게 바꾸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에너지 저장 장차 이제 마이크로 리드와 같은 인프라를 지원하게 되고요.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한 자유롭게 활성화할 수 있는 신기술도 이제 실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 규제를 풀어줍니다. 환경부는 어쨌든 이 두 특구를 통해서 지역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대한민국 글로벌 로봇과 에너지 산업의 유니콘의 산실로 만들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2개 메가특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메가특구가 있고요. AI 자율주행차 메가특구입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 방안도 좀 짚어보죠. 맞습니다. 바이오와 이제 AI 자율주행차 메가특구 정말 이런 것까지 될까 싶을 정도로 깨알 같은 규제들이 대폭 이제 해제가 되는데요. 먼저 바이오 메가특구입니다. 핵심은 임상 실험 그리고 인허가 규제를 대폭 낮추는데요. 첨단 재생의료 이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요. 또 분산형 임상 실험을 허용을 해서 환자 중심의 데이터 기반 임상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는 취지고요. 또 웰리스 뷰티 의료기기는 허가 전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이른바 상용화 속도를 획기적으로 앞당기겠다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려 1조 원에 달하는 네. 펀드와 병원 중심의 R&D를 결합해서 글로벌 바이오 시장 진출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AI와 자율주행차 메가특구인데요. 핵심은 실제 도로에서 이제 마음껏 시험하게 해준다라는 건데요. 지자체 임시운행 허가 권한을 넘깁니다. 절차가 아주 줄어들게 되고요. 예. 무인 셔틀이라든가 자율주행 물류, 또 렌터카 서비스까지 규제 없이 실증할 수 있도록 이제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건데요. 여기에다 이제 이 대규모 주행 데이터와 GPU 지원, 또 연구관 제공 등을 통해서 민간 중심의 자율주행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큰 그림입니다. 정부는 이번 메가특구를 통해서 바이오와 자율주행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 기업들이 좀 쏟아져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4곳의 메가특구 관련한 규제 합리화 내용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이 백곡을 기름지게 하는 봄비가 내린다라는 뜻의 고구입니다. 이 고구에 비가 오면 그 한 해는 풍년이 든다는 말이 있는데, 자, 오늘 비가 왔죠. 특히 전국에 계속해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올해 풍년을 또 그런 예고하는 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비로요, 일단 초여름 더위는 주춤할 것 같기는 한데 이럴 때일수록 꼭 건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수요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